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고려의 군사 조직은, 자, 일단 고려라고 힌트를 줬네요. 자, 답사를 가나 봐요. 주제는 땡땡의 대몽항쟁 흔적을 찾아서. 네,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자, 1일차에는 강화도에 갔고, 2일차에는 진도에 갔고, 3일차에는 제주도에 갔대요. 자,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 다니면서 대몽, 몽골에 대해서 항쟁을 했던 단체는 바로 삼별초입니다. 우리 아까 별무반이랑 삼별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삼별초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별초는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기에 설치가 됐던 조직입니다. 몽골에 대해서 최후까지 항전을 했던 삼별초의 항쟁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용영. 장용영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후기. 왕을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정조대왕, 정조 때 있었던 국왕의 호위 부대예요. 국왕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셨던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훈련도감은요, 이것도 역시 군대 조직인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설치된 수도 수비기관입니다. 수도를 지키는 군대 조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대한독립군은요. 1919년. 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연도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연도는 찝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대한독립군은 1919년에 만주에서 조직이 됐던 독립운동 단체고요.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한독립군 세력들이 바로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대첩에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삼별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의 신분은, 자, 최하층 신분인 천민의 대부분을 차지함,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으로 주인에게 예속됨. 자, 이건 약간 상식적으로 푸셔도 될 것 같은 문제예요. 자, 최하층 신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이 드는 게 있죠. 네, 바로 노비 계층이었습니다. 아마 거의 다 맞추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나머지 항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에 있는 향리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 때도 있었고요, 조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성질이 달라요. 일단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는 일은 그 지방의 토착 세력이에요. 지방에 계속 사는 사람인데 지방의 행정을 도맡아서 했던 실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약간 공부할 때 이 향리라는 거를 지금으로 굳이 빗대자면 어떤 2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가 살짝 달랐어요.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려 때는 향리가 권력이 있었어요. 권력이 강했다고 표현을 할게요. 자, 왜 강했냐면 이 당시의 향리들은요, 과거 시험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일종의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 왜냐하면 중앙의 권력 조직이 이 지방 끝까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권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려 때는 정치 조직의 힘이 이 시골 끝까지 내려오지 못했는데 조선 때는 정치가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이 향리의 권력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사실상 볼 수 없었고요. 군사권도 당연히 잃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렇게 모습을 살펴보면 사또 옆에서 뭔가 좀 이렇게 굽신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이제 조선의 향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귀족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어떤 시대 때나 귀족은 호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자, 4번에 있는 육두품은요, 신라 시대 때 골품제에 속하는 등급의 하나인데요. 일단 골품제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게 성골이에요. 그 다음이 진골, 그 다음이 두품인데 이 육두품은 그 두품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진골 바로 다음이 육두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신라 시대 때 골품 제도는 뼈에도 품질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골, 진골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높은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고요. 육두품 혹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일정 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억울하고 좀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육두품 세력이요. 왜냐하면 성골, 진골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학문이나 종교적으로 되게 뛰어났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어도 저 진골 세력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 이 골품제 때문에 정말 현타 온다. 뭐 산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당나라로 유학을 가거나. 신라 말에 이제 성골은 씨가 말랐고 진골끼리 왕위 다툼을 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면서 이 나라는 답이 없다 이러면서 나중에 신라가 멸망하는 데에 있어서 이 육두품이 굉장히 힘을 많이 보탭니다. 신라가 멸망하면서 삼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고려잖아요. 그래서 고려에서 대거 진출을 하기도 하는 게 바로 육두품 세력들이에요. 자, 여기서 고려시대의 신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쌤, 그렇다면 조선시대 때는 신분 제도가 어떻게 됐나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조선시대의 신분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조선시대의 신분 제도는 아주 큰 틀에서 양천제를 택하고 있어요. 이 양천제라는 건 뭐냐면 양인과 천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두 개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양인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총 4개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장 높은 등급은 당연히 양반이죠. 뭐 사족 아니면 선비라고 부르는 계급들, 지배 계급들. 중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문직, 특히 기술 쪽으로 특화된 전문직들이 많았어요. 뭐 통역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중인이 있었고 일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민들이 있었어요. 상민들의 대부분은 이제 일반 농민들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가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천인이에요. 천인에는 뭐 도사를 하는 백정이나 아니면 뭐 광대, 기생, 무당 이런 사람들이 천인에 속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넘어갈게요. 자, 8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역사서는 자, 어떤 학생이 물어봤나 봐요. 기억에 대해 알려주세요. 교사, 고려 후기 승려 1년이 저술한 것으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역사서는 바로 3번 삼국유사입니다. 자, 우리 역사 공부 열심히 한 학생분들은 아마 삼국유사랑 굉장히 비슷한 것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문제에 나왔듯이 삼국유사는 고려 1년이라는 승려가 저술한 책이고요. 자, 삼국사기라는 책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라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만든 책도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다는 거 기억은 해두세요.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1번에 있는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뭐 너무 유명하죠. 조선 때 허준이 쓴 의학서고요. 자, 2번에 있는 농사직설 같은 경우에는요. 세종대왕 때 작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농사법을 기재한 책이에요. 이 중국의 농사법이 아닌 우리 땅과 우리 농산물에 맞는 농사법을 기록한 게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있는 향약집성방. 이건 역시 세종 때 작성이 됐고요. 이 향약이라는 거는요, 약재에 관한 책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약재에 관한 거를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향약집성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의 정치기구는 자, 일단 고려라는 힌트를 줬어요. 그리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임,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림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혹시 모르셨다면 나머지 보기를 보고 푸실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자, 정답은 바로 어사대, 1번에 있는 어사대입니다. 어색한 사이가 아니라 어사대. 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른 시대예요.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2번에 있는 집사부 같은 경우에는요, 신라 시대의 기관이고요. 쉽게 말하면 왕의 어떤 비서기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회의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회의는요, 고구려의 귀족회의의 이름이 바로 제가회의입니다. 귀족회의라는 거는 귀족들이 모여서 국가의 어떤 중대사 같은 거를 논의하는 거예요. 이 삼국시대의 귀족회의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자, 고구려는 여기 나왔던 것처럼 제가회의였고요. 자, 그리고 백제는 정사함회의. 자, 그 다음에 신라는 화백회의인데요. 세 개 중에서는 화백회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특이하거든요. 만장일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회의였어요. 다 동의해야 그렇게 결정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통리기무한문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말에 조선 고종 때 설치된 기관이고요. 군사나 정치 문제를 총괄하는 기구였습니다. 우리 잠시 뒤에 살펴볼 거지만 조선의 중앙기관 중에 의정부의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는 어사대, 지금의 감사 업무 같은 걸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사대였고요. 자, 이 정치 기구에 대한 거는 조금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로 가지고 왔어요. 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잘 나오는 거는 조선시대가 잘 나오고요. 고려시대도 이렇게 가끔씩 한 번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고려시대 때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어사대, 감찰기구, 어사대가 가장 잘 나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왕이 일단 가장 위에 있겠죠.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라는 기관이 있었고, 이 국가의 중대사들을 처리하는 가장 큰 기관이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육부가 국가의 중대사를 다 처리를 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리고 별도의 기관으로 중추원과 어사대와 삼사가 있었습니다. 자,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삼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 고려시대에도 삼사가 있고요. 조선시대에도 삼사가 있는데 전혀 다른 기관이므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조선시대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시대도 역시나 왕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가장 큰 기관인 의정부가 있습니다. 우리 사극 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부르는 그런 대감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의정부 소속이었어요. 의정부에서 가장 큰 중대사들을 논의를 했고, 그 의정부 밑에 육조라는 기관, 이조, 형조, 호조 이런 식으로 사극을 보면 뭐 이조판서, 형조판서, 예조판서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육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독립된 다른 기관들이 있는데 이 조선시대의 기관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의정부와 육조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승정원의 경우에는 우리 왕 옆에서 항상 비서실장처럼 있는 사람 사극에 있죠. 도승지라고 부르잖아요. 도승지가 바로 승정원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정원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느낌.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느낌이 바로 승정원입니다. 왕 옆에서 왕을 도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금부. 죄인을 의금부로 호송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왕이 친히 친국을 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의금부. 자, 그 다음에 이 사헌부가 바로 고려시대 때 어사대가 했던 일을 이 사헌부가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고려의 어사대가 조선에서는 사헌부가 담당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관리들이 잘 하는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기구가 바로 사헌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간원. 이 간자, 이 간이라는 한자는요, 간하다는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충성심으로 옳은 말을 하는 거를 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간원은 임금이랑 말싸움할 수 있는 부서였어요. 아, 전하, 그건 좀 아닌 것 같사옵니다. 전하, 제 생각은 다릅니다만 이렇게 했던 것들이 바로 사간원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언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홍문관이요.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좀 학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주 대학자들이 있어서 서책 같은 거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류 업무나 학문에 관한 거를 홍문관에서 많이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성부예요. 한성부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서울시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서울의 행정이라던가 출납에 관한 것들을 담당했던 게 바로 한성부고요. 자, 그 다음에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한다거나 역사에 관련된 것들을 담당했던 게 바로 춘추관 업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은 너무 유명하죠.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있었어요. 자, 아까 고려시대에도 3사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3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근데 여기에는 3사가 없는데요? 맞아요. 이 3사는 3사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3개를 합쳐서 3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조선시대의 3사는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3사라고 불리었고, 이 조선시대의 3사는 고려시대의 3사와는 달리 조선에서 언론과 간쟁 이런 것들을 주로 맡아서 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정치 세력은, 자, 일단 신라 말의 사회래요. 기억해 두시고,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전개됐다. 지방에서는 땡땡이 성장하여 지배권을 행사했다.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유행하였다. 자, 기억에 들어갈 정치 세력은 바로 호족입니다. 신라 말에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을 했고, 그 호족 세력과 아까 살펴봤던 육두품들이 합쳐서 만든 나라가 바로 고려였죠.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에 있는 사림의 경우에는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한 지식인층을 우리는 사림이라고 불러요. 사림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훈구 세력에 대항을 했다는 거. 조선 초기에는 훈구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림들이 정치에 대거 진출하게 되면서 이 훈구 세력을 몰아내고 사림들이 권력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훈구 세력과 싸우면서 사림이 화를 많이 입게 되는데 그걸 바로 사화라고 부릅니다. 총 4번의 사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권문세족의 경우에는요, 이건 나중에 고려시대 때 지배계급 설명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쉽게 말하면 고려 후기에 몽골로부터 침입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몽골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돼요.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붙어먹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친일파라고 하죠. 근데 이 몽골의 지배를 받을 때 몽골에 붙어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얘네가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바꿔요. 그래서 원나라에 업혔다 해가지고 친원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몽골의 세력에 빌붙어서 엄청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의 경우에도 이제 고려 말에 생겨났던 신흥 세력인데요. 신진사대부를 처음에 누가 키웠느냐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이 권문세족들을 숙청하고 새로운 세력들을 중앙으로 많이 끌어올리는데 그 끌어올린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였어요. 이 사람들은 훗날에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으로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호족이었습니다. 참고로 고려를 세운 왕건도 호족 출신이에요. 이 호족 세력들은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지방에서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세울 만큼의 엄청난 힘이 있었다고 해요.